아들 면회간 엄마를 다방 레지년 취급하며 머리에 물을 쏟아부은 아나무인 소령. 잠시 후 나타난 투스타 사단장이 엄마에게 무릎 꿇고 격려하는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굳건한 의지와 강철 같은 기상이 서린 땅 강원도 화천. 그 중에서도 험준한 산악지형의 심장부에 자리한 육군 제27보병사단 이기자 부대는 전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부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북녘의 찬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최전방의 수호자들. 그들의 함성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화천의 산과 계곡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조국의 평화를 다지는 주춧돌이 되었다. 부대 창설을 기념하는 가족 초청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평소의 서슬퍼런 긴장감 대신 어딘가 모르게 들뜬 활기로 채워져 있었다. 연병장 한쪽에는 가족들을 위한 천막이 줄지어 세워졌고 취사병들은 이른 새벽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식을 조리하느라 분주했다. 늠름한 군복을 차려입은 장병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과 약간의 쑥스러움이 교차했다. 신병 교육대를 갓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된 지 이제 막 2달이 되어가는 박선우 이등병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아직은 어색한 전투복, 짧게 깎은 머리, 긴장으로 각 잡힌 자세.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하염없이 부대 정문 쪽을 향해 있었다. 초조함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젊은 심장을 두드렸다. 어머니 조심히 오고 계시겠지. 선우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다. 소방관이셨던 아버지가 현장에서 순직하신 후 어머니 강지우는 혼자 힘으로 선우를 반듯하게 키워냈다. 그녀는 늘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세상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선우의 군 입대는 아들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이자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선우는 매일 밤 다짐했다. 하지만 오늘 선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외모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 강지우는 40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눈부신 미모와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관리받은 연예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맑고 탄력 있는 피부,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자태, 세련된 감각까지. 평범한 군인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화려하고 돋보였다. 박이병, 뭘 그렇게 쳐다봐? 여자친구라도 오나? 옆에 서 있던 김상병이 짓궂게 놀렸지만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여자친구는커녕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오시는 길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부디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으로 오시길 간절히 바랐다. 이곳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규율이 우선시되는 군대. 어머니의 화려함이 혹여나 부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거나 자신에게 폐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잠시 소란이 인 후 유선영의 날렵한 차체를 가진 짙은 남색의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장교들의 관용차나 부대장의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세련미가 넘치는 외제차였다. 연병장 주변에 모여있던 장병들과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쏠렸다. 차가 지정된 주차 공간에 멈춰 서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의 모습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하늘거리는 네이비 색상의 원피스는 그녀의 우아한 목선과 가녀린 실루엣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벨트와 무릎을 살짝 덮는 단정한 기장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넘쳤다. 길게 웨이브 진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의 한 페이지를 찢고 나온 모델 같았다.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나는 맑고 지적인 눈매. 강지우였다.
어머니. 선우는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외쳤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미 와 누구야? 연예인인가? 저쪽 신병 가족이라는데? 엄마래 엄마.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 선우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 아들 많이 탔네. 훈련 힘들지?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고 싶었지만 이곳은 군대였다. 그는 어색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이병 박선우 어머니께 대하여 경례. 거수 경례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 지우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만. 오늘은 엄마 아들로 편하게 있어. 얼굴 보니 마음이 놓인다. 모자의 재회는 애틋하고 따뜻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미묘하게 술렁이고 있었다. 부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어딘가 모를 이질감이 뒤섞인 시선들. 선우는 그 시선들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져 등을 고추세웠다. 제발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 운명의 그림자는 이미 그들 모자 뒤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부대 곳곳을 소개했다. 자신이 잠을 자는 생활관, 땀 흘려 훈련하는 연병장,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식당까지. 강지우는 아들의 설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의 자취를 좇았다. 어머니, 이따가 저희 부대 대대장님께서 오셔서 가족분들께 인사하신대요. 그때 너무 튀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그의 말에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아들. 엄마는 오늘 그냥 박선우 이병의 어머니일 뿐이야. 얌전히 있다가 갈게.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얌전히 있는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선이 따라붙었고 장교들조차 힐끔거리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독 차갑고 날 선 시선 하나가 지우와 선우에게 와서 박혔다. 시선의 주인은 보병대대 작전과장 황두철 소령이었다. 황 소령은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군기를 군인의 제일 덕목으로 여겼고 규율과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의 눈에 군대는 신성한 국방의 성역이었으며 민간인의 자유분방함이나 화려함은 그 신성함을 더럽히는 불순물에 불과했다. 오늘 아침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남색 세단과 그 차에서 내린 강지우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황소령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옷차림으로 드나드는가. 그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였다. 군인 가족이라면 응당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저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민 것은 군의 기강을 흐리고 젊은 장병들의 정신을 해이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그는 단정했다. 특히 박선우 이병 옆에 서서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끓었다. 어머니라고 했다. 저 얼굴과 몸매가 어딜 봐서 이등병의 어머니란 말인가. 필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거나 아니면 다른 불순한 관계일 것이라고 그는 속으로 단정했다. 박이병. 마침내 황두철 소령이 작심한 듯 그들에게 다가왔다. 낮고 위압적인 그의 목소리에 선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외쳤다. 이병. 박선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지? 황소령은 선우를 본체만체하며 턱짓으로 강지우를 가리켰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제 어머니이십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대답에 황소령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박이병은 어머니가 참으로 젊고 아리따우시군. 부대 개방 행사가 아니라 어디 패션쇼라도 온 것 같은 복장인데.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말투였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고 선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상대는 하늘 같은 소령이었다. 이등병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 같은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실례지만 제 옷차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대 출입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이라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황소령의 계급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 그것도 한낱 여자가 자신에게 조목조목 따져 묻자 황소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했다. 문제?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요. 당신처럼 번쩍거리게 차려입고 남자들 홀리러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주변의 가족들과 장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몇몇 간부들이 다가와 말리려 했지만 황소령의 기세에 눌려 차마 끼어들지 못했다. 제 아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격려하고 이 부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 방문했습니다. 제게 남자들을 홀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로 들립니다만 강지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황소령은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나 지휘관으로서의 품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무시한 저 건방진 여자를 짓밟아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부적절. 너 같은 여자가 군인들의 명예를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어? 어디 촌 구석 다방에서 일하다 온 레지년 같은 행색을 하고선. 레지년이라는 입에 담기에도 천박한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선우의 눈이 뒤집혔다. 소령님. 선우가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황소령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선우가 어머니를 위해 들고 있던 생수병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어 강지우의 머리 위로 그 물을 전부 쏟아부었다. 쏴우. 차가운 생수가 강지우의 정수리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 볼품없이 늘어붙었고 맑은 물줄기는 그녀의 뺨과 턱을 지나 네이비 색 원피스를 검게 적셨다.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그녀의 턱 끝에 매달려 연병장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세상에 남은 듯 했다. 행사를 즐기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장병들의 씩씩한 발걸음 소리도 바람 소리마저도 숨을 죽였다.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의 머리 위에 물을 쏟아부은 것이다. 황두철 소령은 텅 빈 물통을 바닥에 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감히 육군 소령에게 대들던 여자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꼴 좋군.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여기가 내년 같은 것들이 함부로 나댈 곳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이 개새끼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아들 박선우였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앞에서 끔찍한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다. 이등병이라는 신분도 상대가 소령이라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를 모욕한 저 악마 같은 인간에 대한 살이만이 들끓었다. 선우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황소령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황소령의 얼굴에 닿기 직전 차갑고도 단단한 손 하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선우가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물에 젖어 엉망이 된 모습의 어머니 강지우가 서 있었다. 멈춰, 박이병.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물에 젖었기 때문에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의 부하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여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온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아들의 팔을 놓아주고 천천히 황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 넘겼다. 물에 젖어 화장이 일부 지워졌지만 오히려 그녀의 본연의 모습, 날카롭고 서늘한 카리스마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그 속에서 이글거리는 푸른 불꽃을 품은 맹장의 눈빛이었다. 황두철 소령.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과 계급을 불렀다. 황소령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귀관은 방금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대한민국 군인의 어머니를 모욕했으며 무엇보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녀의 말투는 질문이 아닌 판결이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황소령이 당황하여 욕설을 내뱉으려던 순간이었다. 황소령,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모든 사람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곳에는 방금 막 지프에서 내린 듯한 별 2개가 번쩍이는 계급장을 단 장군이 서 있었다. 제27보병 사단장 이진성 소장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황소령은 사단장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이진성 소장에게 달려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령 황두철 사단장님께. 하지만 이진성 소장은 황소령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물에 젖은 채 서 있는 강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엄청난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황소령을 밀치듯 지나쳐 강지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27사단 전체를 책임지는 사단장, 하늘 같은 별 2개의 장군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온 연병장이 떠나가라 외쳤다. 충성. 제27보병 사단장 소장 이진성. 상급자분께 대한 경례. 정적. 아니, 정적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사단장이 민간인 여성에게 경례를? 상급자? 황두철 소령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다. 박선우 이등병 역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충성을 외치는 사단장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지우는 사단장의 경례를 말없이 받았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이진성 소장에게 물었다. 이진성 장군, 내가 오늘 박선우 이병의 어머니 자격으로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그녀의 질문에 이진성 소장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다. 아닙니다.
차장님께서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신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차장님. 그 한마디에 황두철 소령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꽂혔다. 대한민국 국군 조직에서 차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3스타 중장은 단 한 사람. 합동참모본부의 2인자,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 3위. 합동참모차장. 자신이 다방 레지년이라 모욕하고 머리에 물을 부어버린 저 여인의 정체.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황두철 소령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차장님. 이진성 사단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천의 맑은 공기를 가르고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심장을 꿰뚫는 거대한 충격파였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차장님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 그 중에서도 현역 이성 장군이 저토록 깍듯하게, 아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경례를 바칠 대상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합동참모차장. 국군 의전서열 3위, 전군 60만 대군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 정점 중 한 사람. 별색 중장의 자리였다. 연병장에 모인 가족들은 물론 갓 들어온 이등병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주임원사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갔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가 흙탕물로 얼룩진 채 서 있는 여인. 박선우 이등병의 어머니.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대한민국군 서열 3위의 괴물, 강지우 중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흐억.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당연히 황두철 소령이었다. 그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불가능했다. 합참차장이? 저 여자가? 왜? 어째서 이등병 아들의 면회를 저런 옷을 입고 신분을 숨긴 채 온단 말인가? 그의 오만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수만 가지 의문과 단 하나의 절망적인 결론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물에 젖어 초라해야 마땅할 그 모습에서 이제는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거대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아까 자신에게 조목조목 따져 묻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은 민간인의 당돌함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서슬 퍼런 칼날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무슨 짓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귀청을 찢으며 되살아났다. 다방 레지년 남자들 홀리러 오는 곳. 그리고 마지막 그녀의 정수리에 부어버린 차가운 물줄기.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나 폭행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장군, 그것도 합참의 핵심 수뇌부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극상이었다. 아니, 하극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히 상상조 비차할 수 없는 대역죄였다. 살려 주십시오. 황두철 소령은 자기도 모르게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으로 기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방금 전까지 타인을 재단하고 짓밟던 그 오만한 군화발은 이제 제 주인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비굴하게 바닥을 긁었다. 그는 강지우의 발치에 엎드려 이마를 흙바닥에 쳐박았다.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두려움은 이미 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진성 사단장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신의 부하가 하늘 같은 상급자에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아니,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다. 이것은 자신의 지휘 책임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27사단 전체, 아니 육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이진성 소장이 필사적으로 외치며 수습하려 했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황두철 소령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젖은 원피스 자락에서 떨어진 흙탕물이 황소령의 떨고 있는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다.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은 완벽한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과 장병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박선우 이등병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합참 차장님? 믿을 수 없었다. 분명히 어머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하셨다. 물론 가끔은 몇 날 며칠 야근을 하고 어려운 보고서를 붙들고 씨름하며 가끔 만나는 동료분들이 지나치게 예의 바르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별셋의 중장이라니. 그는 물에 젖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녀리다고만 생각했던 그 어깨. 혼자 자신을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슬픔이나 약함 대신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견고함과 굳건함이 느껴졌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려들던 그 순간 자신의 팔을 붙잡던 그 차가운 손길. 그것은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라 지휘관의 손길이었다. 그때 강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잠겨 있었지만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도 더 크고 명확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두철 소령. 그녀의 부름에 황소령이 경기를 일으키듯 어깨를 들썩였다. 고개 들어라. 명령이었다. 황소령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를 더욱 세게 땅에 찧었다. 고개 들라고 했다, 황소령. 두 번째 명령은 더 낮고 날카로웠다. 황소령은 기계처럼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감히 강지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녀의 젖은 원피스 자락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했다. 강지우는 그런 그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진성 사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진성 소장. 예, 차장님. 이게 이 기자 부대의 군기인가? 그 한마디에 이진성 소장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 어떤 질책보다도 그 어떤 욕설보다도 무서운 질문이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대한민국 장병의 어머니로서 내 아들의 부대에 방문한 것이 이토록 중죄였나? 군부대의 기강을 해치는 불순물 취급을 받고 다방 레지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머리 위에 물벼락을 맞아야 할 만큼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이진성 소장과 황두철 소령의 심장에 박혔다. 특히 다방 레지년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다시 나왔을 때 황소령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닙니다. 차장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진성 소장은 거의 울부짖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황두철의 군복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째서 강지우는 다시 황두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귀관은 나에게 그런 짓을 했지? 내가 단지 이등병의 어미로 보였기 때문인가? 만약 오늘 이곳에 온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정말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귀관은 그때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인가? 그녀의 질문은 황두철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썩어빠진 오만과 편견의 근원을 정확히 찔렀다. 황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짐승처럼 끄끄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강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진성 소장. 당장 헌병대 불러. 예.
황두철 소령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그리고 헌병대를 시켜 장교 모독이 아닌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즉각 체포해. 차장님, 제발 한 번만. 황두철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했지만 강지우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귀관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아니, 귀관은 군인도 아니다. 군복 입은 폭력배에 불과해. 내 놈이 그토록 중시하던 군기가 무엇인지 오늘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저 멀리서 사단장의 부름을 받은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연병장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한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지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굳게 닫힌 제27보병 사단의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가까워져 왔다. 그 소리는 마치 절망에 빠진 황두철 소령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선고처럼 빠르고 거침없이 다가왔다. 이진성 사단장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사단 헌병대 소속 차량 2대가 연병장 한복판에 급정거했다.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완벽하게 군장을 갖춘 헌병들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연병장의 이 기묘하고도 살벌한 대치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사단장과 그보다 더 높은 존재로 보이는 인물, 비록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황두철 소령의 모습을 확인했다. 충성. 헌병대장 중령 명받았습니다. 헌병대장이 이진성 소장에게 경례를 붙이자 이 소장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강지우의 눈치를 살폈다. 강지우는 헌병대장에게 직접 명령했다. 황두철 소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혐의는 상관 모욕 및 폭행,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위력 행사다. 즉시 연행하여 구금하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강지우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나 젖은 머리카락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자, 잠깐.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육군 소령 황두철이야. 이 손 놓지 못해. 2명의 헌병이 황두철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하자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놓아버린 듯 발악했다. 방금 전까지 땅에 이마를 박고 용서를 빌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자신이 쌓아 올린 소령이라는 지위가 부정당하는 순간 그는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헌병들의 팔을 뿌리치며 강지우를 향해 악을 썼다. 너 때문에.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끝났어. 내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으면 이럴 일 없었잖아. 감히 나를 속여? 이게 다 내년이 꾸민 함정 아니야. 적반하장이었다. 그러나 그 광기 어린 외침은 공포에 질린 자의 마지막 단말마에 불과했다. 시끄럽다. 강지우의 나직한 한마디에 황두철의 발악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헌병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과 가족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젖은 몸으로 가장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들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지우가 아니라 박선우 이등병의 어머니 강지우로 이 자리에 왔소. 그녀는 아들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부대가 그 어떤 곳보다 명예롭고 훌륭한 곳이라 믿었소. 내 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전우들과 지휘관들이 있는 곳이라 믿었소. 그래서 나는 내 신분을 감추었소. 내 아들이 합참차장 아들이라는 꼬리표 대신 박선우 이등병 그 자체로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길 바랐기 때문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강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붙들린 황두철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저자 황두철 소령은 나의 그 믿음을 배신했소. 그는 나의 옷차림, 나의 외모, 그리고 내가 이등병의 어미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모욕하고 짓밟았소. 이것은 단지 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이 자리에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보러 온 모든 군인 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그 지휘권을 자신의 편견과 오만을 채우기 위해 남용한 군에 대한 배신이요. 자신의 부하와 그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성희롱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자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이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그것은 장군의 연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외치는 절규이자 호소였다. 황두철 소령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분노 때문이 아니오. 이 신성한 군복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이 땅의 그 어떤 군인 가족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와 책임감으로 말하는 것임을 저자의 군복을 벗겨서라도 증명할 것이오. 끌고 가.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잃어버린 황두철 소령을 양쪽에서 붙잡아 헌병대 차량으로 끌고 갔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끌려갔지만 그를 동정하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진성 사단장은 이제 강지우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사단장인 자신이 했어야 할 말을 흠뻑 젖은 합참차장이 대신하게 만든 자신의 무능함에 치가 떨렸다. 강지우는 아들 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아들의 굳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아들. 어머니. 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강지우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쥔 채 말했다. 오늘 일은 잊어라.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절대 오늘 본 저 추한 모습처럼 되지 마라. 알겠나? 예. 예. 어머니. 아니 차장님.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강지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고 대신 아들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물에 젖은 어머니의 품이었지만 선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강지우는 아들을 놓고 이진성 사단장에게 다가갔다. 이 소장, 내 집무실로 쓸만한 곳을 안내해. 그리고 당장 합참 감찰실과 육군본부 법무실에 연락해. 이건 사단 헌병대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성 소장은 불이 나게 움직였다. 대한민국 최정예 이기자 부대는 그들 부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의 진짜 상급자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 심판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27사단장 집무실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이진성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강지우 중장에게 즉시 내어주었다. 사단 전체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가족 초청 행사는 급하게 중단되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가족들은 황급히 부대를 떠나야 했다. 물론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 벌어진 전설적인 사건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터였다. 강지우는 사단장이 내어준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젖은 원피스는 증거물로 수거되었다.
쓰리스타 중장의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입은 그녀는 비로소 박선우 이병의 어머니에서 완벽하게 합참차장 강지우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진성 소장과 사단 참모장, 헌병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강지우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 예, 차장님. 황두철 소령, 평소 행실은 어땠지? 이진성 소장은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는 참모장을 쳐다봤고 참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황 소령은 육사 출신으로 원칙과 군기를 강조하는 강직한 장교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강직한 건가 오만한 건가. 강지우의 차가운 지적에 참모장은 입을 다물었다. 헌병대장은 황소령에 대한 내부 투서나 보고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즉시 확인해. 만약 있었는데도 묵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헌병대장도 지휘 책임을 피하지 못할 거야. 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이 황급히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강지우는 이진성 소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 소장. 이건 황두철 소령 한 명의 일탈이 아닐세. 저런 자가 작전과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고 수많은 부하 장병과 그 가족들 앞에서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대의 지휘 체계와 내부 문화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야.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어. 오늘 밤까지 27사단 전 부대 내 부조리 및 하극상, 그리고 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한치의 거짓이나 축소 보고도 용납하지 않겠네. 알겠습니다. 이진성 소장이 경례를 붙이고 물러나자 거대한 집무실에는 강지우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지친 듯 두 눈을 감았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아들을 만나러 가던 몇 시간 전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과 더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신분을 숨긴 것은 단순히 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다. 별 3개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사적인 순간에도 그녀는 늘 강지우 중장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루 아들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들고 와서 우리 아들 멋지다고 안아주는 그런 평범한 엄마. 그 작은 소망이 한 오만한 장교의 폭력으로 산산조각 났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선우 이등병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이병 박선우 차장님 호출. 받고 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차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을 저어 아들을 가까이 오게 했다. 앉아라, 선우야. 아닙니다.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이건 명령이야. 강지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선우는 마지못해 맞은편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쳤다. 강지우는 책상 위를 정리하던 서류를 치우고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많이 놀랐지?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높으신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와 약속했거든. 내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까지 내 배경이 내게 그늘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내 아버지는 내가 군인인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내가 군에서 이룬 것들이 너의 삶을 짓누를까봐 걱정했다. 선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무거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어머니. 아까 제가 어머니 옷차림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황소령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어머니가 당한 모욕보다 자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선우야. 넌 나쁜 놈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 어떤 아들이라도 그랬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대한민국군 서열 3위의 합참차장으로 불호령을 내렸던 그녀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녀도 그저 눈물 많은 어머니였다. 내가 자랑스럽다, 선우야. 아까 그 상황에서 이등병인 내가 소령에게 달려들었을 때 엄마는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 어머니.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와락 부둥켜 안았다. 젖은 원피스가 아닌 딱딱하고 거친 전투복을 입은 어머니였지만 그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사단장실.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 군인과 그녀의 늠름한 아들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하지만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우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합참 감찰실과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보낸 헬기가 화천의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다. 황두철 개인의 비위를 넘어 27사단, 나아가 육군 전체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거대하고도 차가운 메스가 도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은 화천의 제27보병사단. 낮에 소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그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사단 전체에 내려진 비상경계 태세는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것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조명이 켜져 대낮처럼 밝았고 그 빛은 오히려 그림자를 더욱 짙고 기괴하게 만들었다. 사단장 집무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은 강지우 중장은 차가운 결제 서류를 검토하듯 27사단 전체의 현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피로도 감정의 동요도 내비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였다. 이진성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 한편에서 마치 부하 장교가 된 것처럼 굳은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밤하늘을 찢는 두 개의 다른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화천의 상공을 뒤흔들었다. 하나는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직파된 감찰실 소속 기동 헬기였고 다른 하나는 계룡대 육군본부 법무실과 헌병감실에서 출발한 헬기였다. 거의 동시에 두 대의 헬기가 사단 연병장에 내려앉았다. 강지우는 집무실 창밖으로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켜 이제 대한민국군의 핵심 사정기관들을 이 최전방 부대로 끌어들인 것이다. 헬기에서 내린 인원들은 그야말로 칼날 그 자체였다. 합참 감찰실 소속의 대령을 팀장으로 한 감찰팀은 평시에도 장성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온정이나 타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육군본부에서 온 법무관과 헌병 수사관들 역시 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냉철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충성. 합참 감찰 1팀장 대령 윤성학. 명받았습니다. 충성.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 대령 최정훈. 현 시간부로 27사단 내 비위 사건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두 명의 대령이 사단장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강지유에게 일사불란하게 보고했다. 그들은 이진성 소장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할 뿐이었다. 이 사건의 지휘권이 이미 사단장의 손을 떠나 합참 차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보고를 받았다. 윤 대령, 최 대령. 수고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시간이 없다. 이것은 단순 감찰이나 수사가 아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다. 오늘 밤 안으로 모든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끝낸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령. 예, 차장님. 귀관은 황두철 소령의 개인 비위를 넘어 사단 내 만연한 부조리와 지휘 계통의 무긴, 방조 정황을 모두 색출한다. 특히 오늘 낮에 이진성 사단장이 보고한 전수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교차 검증 및 불시 면담을 통해 진위를 파악하도록.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대령. 예, 차장님. 귀관은 황두철 소령을 즉각 구속 수사한다. 혐의는 이미 하달한 대로 상관 모욕, 폭행, 민간인 위력 행사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강지우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사단 헌병대장이 황급히 긁어모은 황두철 소령 관련 초기 보고서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자의 입을 열어. 오늘 그의 오만한 행동은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습관성 권력 남용의 발로일 가능성이 높다. 금품 수수, 인사청탁, 부하들에 대한 가혹 행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깡그리 털어내도록.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명의 대령이 서슬퍼런 기세로 집무실을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강지우와 이진성 소장 단둘만 남았다. 이진성 소장은 자신의 부대가 자신의 부하들이 외부에서 온 칼날에 의해 해부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지만 감히 어떤 의견도 내지 못했다. 한편 사단 헌병대 영창 내 특별조사실. 황두철 소령은 초라한 수의로 갈아입은 채 차가운 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소령님이라 부르며 쩔쩔매던 사단 헌병대 수사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의 베테랑 수사관 한철규 준이가 앉아 있었다. 한준이는 수십 년간 군 비리를 파헤쳐온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황두철 소령. 상황 파악은 되나? 한준이의 목소리는 낮고 무미건조했다.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아니 차장님이 신분을 속인 게 먼저 아닌가. 이건 명백한 함정 수사다. 나는 억울하다. 황두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철규 준이는 코웃음을 쳤다. 함정? 소령. 당신은 지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 당신이 오늘 저지른 상관 모욕죄는 이제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오늘 낮 차장님께서 당신이 쏟아부은 물에 젖으셨지. 그 덕분에 당신의 사무실 컴퓨터와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주 신속하게 발부되었어. 차장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그 어떤 영장보다도 강력한 수사 개시의 명분이 되거든. 황두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압수수색? 내 컴퓨터와 관사를? 그리고 말이야, 한준이는 서류철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당신 관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더군. 사진 속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몇몇 부사관 및 장교들의 이름이 적힌 인사청탁 리스트, 그리고 특정 군납 업체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장부가 찍혀 있었다. 이게 왜? 황두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은밀하게 쌓아온 자신만의 성이었다. 부하들의 보직을 흥정하고 훈련 물품을 빼돌리며 휴가와 외박을 대가로 부모들에게 특산물을 요구했던 그의 추악한 기록들이었다. 그는 오늘 그저 재수없게 이등병 어머니 하나를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두개 균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황소령, 당신이 오늘 물을 뿌린 건 박선우 이병의 어머니가 아니야. 한철규 준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황두철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군의 심장, 합참차장의 머리 위에 오물을 부었어.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의 썩어빠진 군 생활 전체가 대한민국 군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거다. 이제 시작해볼까? 당신이 강직한 장교로서 저질러온 모든 일들을 말이야. 같은 시각 병사들의 생활관. 박선우 이등병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물에 젖은 어머니의 모습, 사단장의 경례, 황소령의 절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차갑고도 슬픈 눈빛. 동기들과 선임들은 그에게 감히 말도 걸지 못했다. 합참차장 아들. 그 꼬리표는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저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란 말인가. 그때 생활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합참 감찰팀 소속 장교들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을 시작한 것이었다. 절대 신원 노출 안 된다.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 황소령에게 당했던 부당한 처우 다 말해도 좋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황두철 소령님이 제 어머니께 전방 수색대대로 빼주겠다며 현금 100만 원을. 그 고백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억눌려왔던 고름들이 강지유라는 날카로운 메스가 닿자마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유는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들을 확인했다. 황두철의 개인 비리, 인사청탁, 금품 수수. 끝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진성 소장. 예, 차장님. 이게 그대가 말한 강직한 장교의 실체였나? 이진성 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지우는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27사단의 붉은 명찰 이기자가 아니라 암세포라는 글자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암세포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화천의 새벽은 유난히 차고 어두웠다. 27사단 전체를 휘감은 공포와 긴장은 밤사이 더욱 짙어져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은 성벽처럼 부대 전체를 옥죄고 있었다.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장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병들은 생활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대한 태풍이 자신을 비껴가기만을 기도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의 조사실. 황두철 소령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밤샘 조사 동안 한철규 준이와 수사관들은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듯 무너뜨렸다. 처음에는 발악하고 다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자신의 관사에서 나온 현금과 장부 그리고 수십 명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일치된 진술서가 눈앞에 제시되자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단순히 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특정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과 장비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 또한 진급에 목을 매는 부사관들을 상대로 인사고과를 조작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뜯어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급 장교를 음해하여 다른 부대로 쫓아낸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가 오늘 강지우에게 저지른 만행은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에 비하면 차라리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사유화했고 부대를 개인의 왕국처럼 운영했다. 다 불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황두철은 이제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을 방조하거나 혹은 함께했던 다른 이들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연대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군납업체 피사의 김이사는 연대장님의 고향 후배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제발. 새벽 6시. 강지우 중장은 모든 중간 보고를 취합했다. 황두철의 자백, 병사들의 진술, 압수된 증거물, 그리고 합참 감찰팀이 밝혀낸 지휘 계통의 묵인 정황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27사단 예하 1개, 연대 전체를 좀먹고 있던 거대한 부패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강지우는 이진성 소장을 호출했다. 밤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이진성 소장이 초췌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이 소장, 밤새 편히 쉬었나? 강지우의 차가운 질문에 이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닐세. 자네의 무능과 직무유기 혹은 의도적인 방조가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이 이기자 부대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어. 자네 부하들이 적진이 아니라 제 상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일세. 강지우는 보고서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황두철 소령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 5호 대령. 군납 비리의 중심에 서 있었더군. 병사들의 방한 장비를 빼돌려 뒷돈을 챙겼어. 이 엄동설한 최전방에서. 그게 사람인가? 군인인가? 자네는 그 사실을 정말 몰랐나? 연대장이 매주 주말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서울의 골프장을 드나들 때 자네는 정말 몰랐냔 말이다. 이진성 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지만 묵인했다. 육사 동기이자 자신을 이 자리까지 끌어준 정치권 실세의 친척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부하의 명백한 비위 징후를 능력 있는 장교의 여유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 대가가 지금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차장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이진성 소장은 비굴하게 매달렸다. 별 2개 사단장의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친 채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이 남았다. 강지우는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회? 자네가 그 기회를 줬나? 황두철의 폭력에 시달리던 병사들에게, 삥 뜯기던 그 부모들에게. 자네는 그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어. 그러니 나도 자네에게 줄 기회는 없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진성 소장이 보는 앞에서 육군본부 참모총장실로 직통 전화를 걸었다. 총장님, 접니다. 합참차장입니다. 예, 밤새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사단 5호 연대장, 5호 대령, 즉각 보직 해임 및 구속 수사 건의합니다. 혐의는 군납 비리 및 직권 남용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화기 너머로 육군 참모총장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지우는 눈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진성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27보병 사단장 이진성 소장. 본인의 지휘 책임 실패를 통감하고 육군 참모총장님께 오늘부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진성 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전역 지원서. 그것은 사실상의 해임 통보였다.
강지우가 직접 그의 군복을 벗겨버린 것이다. 총장님,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 이진성 소장은 더 이상 27사단을 지휘할 능력과 명예를 상실했습니다. 총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진성 소장은 텅 빈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가 묵인했던 작은 악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나가보게. 강지우의 마지막 말에 이진성 소장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두 개의 별은 이제 그 어떤 빛도 발하지 못하는 무거운 쇠붙이에 불과했다. 강지우는 황두철이라는 독초 하나를 뽑으러 왔다가 그 주변에 거대하게 퍼져 있던 독버섯 군락 전체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불도저처럼 밀어버렸다. 연대장이 구속되고 사단장이 사실상 해임되었다. 27사단 창설 이래 이토록 치욕적이고 거대한 숙청은 없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상의를 고쳐 입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을 맺어야 할 자신의 아들 박선우를 만나야 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화천의 연병장은 새벽 안개와 함께 스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밤사이 27사단의 지휘부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되었다. 사단장은 저녁 대기 발령이 났고 연대장은 헌병대에 구속되었으며 황두철 소령은 이미 육군 교도소로 이송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2시간도 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다. 강지우 중장은 밤새 경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사단장 집무실을 나섰다. 이제는 주인이 없어진 그 방을 뒤로하고 그녀가 향한 곳은 아들 박선우가 있는 신병생활관이었다. 그녀가 생활관 복도에 들어서자 막 점호를 준비하던 병사들과 당직 간부들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군 서열 3위 합참차장이, 그것도 어젯밤 사단 전체를 뒤엎어버린 그 장본인이 감히 자신들의 누추한 생활관에 직접 행차한 것이었다. 쉬어.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박선우 이병. 이 이병. 박선우. 선우가 뛰어나와 관등 성명을 댔다. 그의 얼굴은 밤사이 겪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으로 창백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차장님이라 불러야 하는 이 기괴한 현실 앞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강지우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생활관 밖을 가리켰다.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지. 두 사람이 나란히 새벽 연병장을 걸었다. 아무도 그들 근처에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생활관 창문에 유령처럼 달라붙어 역사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밤새. 괜찮았어?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우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합참 차장의 위험이 아닌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몰랐고, 쟤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하시고, 부대가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마주보았다. 선우야. 고개 들어.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강지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일은 내 탓이 아니야. 단 하나도. 썩은 상처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 그게 어제였을 뿐이고 그 자리에 우연히 내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당한 모욕은, 그 모욕? 강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물 몇 방울 맞은 거?
성희롱 몇 마디 들은 거? 그래, 기분 나빴지. 하지만 선우야, 내가 진짜 분노한 건 그게 아니야. 그녀는 연병장 구석에서 구속된 채 헌병대 차량에 오르고 있는 황두철 소령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황두철은 수갑을 찬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러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것이 한 여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 그 자체였음을. 그의 눈에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흘렀지만 심판은 이미 끝난 뒤였다. 사용자 요청 소령도 반성하는 전개. 강지우는 다시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정말 분노한 건 저자가 계급을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착각했다는 거야. 군인의 계급은 부하를 짓밟고 가족을 모욕하라고 준 게 아니야. 부하를 지키고 그 가족을 안심시키라고 준 책임이야. 황두철은 그 책임을 배신했고 이진성 사단장은 그 배신을 묵인했어. 그래서 그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철학이자 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사용자 요청 감동과 교훈. 너는 이제 나 때문에 힘들 거다. 강지우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다. 모두가 너를 합참차장 아들로 볼 거야. 감시하고 어려워하고 혹은 비굴하게 굴겠지. 그게 내가 내게 준 가장 큰 짐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독하게, 더 바르게 군 생활해. 그 누구도 내 뒤에서 엄마 빽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내 실력으로 증명해. 하지만 강지우는 아들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이등병 계급장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오늘을 잊지 마. 내가 언젠가 저들처럼 계급이 높아졌을 때 내 밑에 있는 부하가 그리고 그 가족이 오늘 내가 느낀 억울함과 부당함을 절대 겪지 않게 해. 그게 내가 이 군대에서 해야 할 진짜 임무다. 알겠나, 박이병? 이병, 박선우. 명심하겠습니다. 선우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은 아들의 눈에는 굳은 결의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강지우는 그제야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가봐야겠다. 서울에 보고할 것도 처리할 일도 산더미구나. 충성. 들어가십시오. 선우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강지우가 연병장 중앙에 대기하고 있던 합참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때였다. 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누군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사이 임시로 지휘권을 인수한 부사단장이었다. 그의 명령에 연병장 도열을 준비하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강지우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것은 공포에서 나온 경례가 아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부대에 새로운 기강을 세워준 진짜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선우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다. 강지우는 헬기에 오르기 전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별 셋이 빛나는 모자챙 위로 그녀 역시 가장 완벽한 거수 경례로 답했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화천의 하늘로 솟아올랐다. 강지우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27사단과 그곳의 점처럼 작게 서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3살이 돋아날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 육군 제27보병사단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강철의 태풍이 지나가고 꼬박 1년의 세월이 흘렀다. 화천의 산과 계곡은 변함없이 사계절을 맞이하고 보냈지만 이기자 부대의 풍경은 근본부터 달라져 있었다. 강지우 중장 사건. 이제 그 일은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선임들은 그날의 광경을 무용담처럼 들려주었다. 하늘 갔던 사단장이 이등병의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고 연대장이 쇠고랑을 차고 아나무인이던 소령이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절규하던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 그 이야기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이 부대의 모든 장병과 간부들의 뼛속에 깊이 새겨진 교훈이 되었다. 군복의 무게란 무엇이며 계급이 부여하는 책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했다. 전임 사단장 이진성 소령이 불명예 전역한 후 후임으로 부임한 윤기정 소장은 용장이기보다는 덕장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연병장의 전 장병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이기자 부대의 용사로 만들기 이전에 존중받는 시민으로 대우할 것이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 국민 속에는 여러분의 가족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포함된다. 이 부대에서는 그 어떤 계급도 그 어떤 지위도 인간의 존엄성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의 선언 이후 부대의 풍경은 놀랍게 변했다. 1년 전 형식적이고 위압적이었던 가족 초청의 날은 이제 부대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되었다. 간부들은 더 이상 가족들의 행색을 훑어보며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보러 온 부모님들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깍듯하게 모셨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1년 전 태풍의 눈이었던 박선우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바리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박선우 하사. 그는 그날의 충격 이후 어머니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병사 의무 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부사관에 지원하여 혹독한 훈련을 거쳐 정식 하사로 임관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혹은 운명처럼 그가 다시 배치된 곳은 바로 27사단, 자신이 이등병 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중대였다. 물론 그에게는 합참차장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누군가는 그를 어려워했고 누군가는 그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박선우는 그 모든 시선을 자신의 실력으로 정면 돌파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갔고 누구보다 늦게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사격, 구보, 전술 훈련 그 어느 것 하나 어머니 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을 강철처럼 단련했다. 동시에 그는 1년 전 어머니가 보여준 책임을 실천했다. 그는 자신의 분대원들에게 엄격했지만 부당하지 않았고 강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분대장님, 오늘 저희 어머니 오십니다. 새로 전입 온 김일병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김일병은 편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 매사에 주눅이 들어있는 병사였다. 그래? 잘 됐네. 몇 시에 도착하신다고 했나? 박선우 하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10시쯤. 위병소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대장님, 김일병은 무언가를 망설였다. 무슨 문제 있어? 아닙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께서 행색이 좀 초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머님들처럼 좋은 차나 좋은 옷을 못 챙겨 입고 오실 것 같아서 혹시 부대에 폐가 될까봐. 김일병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 말에 박선우 하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1년 전 자신이 했던 똑같은 걱정, 그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의 화려한 원피스가 부끄러웠고 이 병사는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럽다고 했다. 본질은 같았다. 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십시 정각 그는 직접 위병소로 나갔다. 멀리서 버스에서 내린 한 중년 여성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잔뜩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외투, 손에는 아들을 위해 싸온 음식이 담긴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김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도 전에 박선우 하사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 어떤 장군을 대할 때보다도 더 굳건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김지훈 일병의 분대장 박선우 하사입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렁차고 깍듯한 그의 경례에 김일병의 어머니는 물론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까지 모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지훈이 상관이신가 봐요.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상관이 아니라 아드님과 함께 복무하는 전우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선우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넘겨받아 들었다. 아이고 무거운데. 장교님이, 아니 하사님이.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것보다 훨씬 무거운 군장도 매일 메고 다닙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부축해 면회실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지훈이 군 생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좋고 동기들과도 잘 지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서 부대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어머님. 자신의 아들이 칭찬받는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상관이 자신을 이토록 극진히 대우해준다는 것에 김일병의 어머니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김일병의 눈에도 존경과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오늘 자신의 분대장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박선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1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는 이제 그 책임의 무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한편 화천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인제의 어느 산골.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제12보급대대 예하의 작은 유류 저장소. 그곳은 장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한직이었다. 그곳의 관리 장교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에 텅 빈 유류 드럼통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소령이 아닌 대위 계급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황두철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가 저지른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는 물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부패의 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군납 비리, 금품 수수,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수십 년의 징역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을 방패막이 삼았던 연대장과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던 군납업자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토해냈다. 그 대가로 그는 정상 참작을 받아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0개월간의 군 교도소 복역 후 그는 출소했다. 물론 그의 군 생활은 끝이었다. 그러나 군은 그를 불명예 전역시키는 대신 대위로 강등시킨 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산골짜기 유류고의 관리 장교로 발령 내버렸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살아있는 형벌이었다.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육사 출신 엘리트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이제 아무런 의욕도 분노도 없는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아갔다. 그저 매일 유류 재고를 확인하고 장부의 도장을 찍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오후 한 병사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유류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부대 밖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이 어디쯤인지. 병사는 휴가를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겸해 데리러 왔다가 길을 잃은 듯 했다. 황두철은 무감각하게 고개를 들었다. 1년 전에 그였다면 감히 자신의 신성한 업무 공간을 방해한 저 모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평범한 아들, 그리고 검소한 차림의 어머니. 그 모습이 그날의 기억과 겹쳐졌다.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었던 여자.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따져 묻던 그 당당한 눈빛. 그리고 자신이 그 머리 위에 부어버렸던 차가운 물줄기.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오만했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계급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 자신보다 세련된 여자, 자신보다 당당한 여자가 한낱 이등병의 어미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황두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사무실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주전자로 달려가 자신의 몫으로 끓여두었던 따뜻한 숭늉을 2잔 따랐다. 날이 춥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에게 숭늉 잔을 건넸다. 아이고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장교님. 어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따뜻한 잔을 받아들었다. 버스 정류장은 여기서 한참 걸어가셔야 합니다. 15분 정도. 저쪽 산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자가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황두철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1년 전 강지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군인의 계급은 책임이다. 그는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사용자 요청 소령도 반성하는 전개.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합참차장 강지우 중장은 북한군의 동계훈련 동향에 대한 심각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위엄은 1년 전보다 더욱 견고해져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긴급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함께 조금은 낯선 필체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육군 하사 박선우였다. 그녀의 강철 같던 표정이 순간 어머니의 표정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충성. 어머니, 저 선우입니다. 편지는 담담한 문체로 시작되었다. 아들은 자신이 분대장이 되었다는 소식, 새로 들어온 분대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김일병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그날 김일병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렸을 때 1년 전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단단한 손을요. 어머니, 그날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책임의 무게가 무엇인지 이제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게 군인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하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저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충성. 강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눈가에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따뜻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가 그날 27사단에서 도려낸 것은 썩어버린 환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그녀의 아들을 통해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강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 그리고 그 땅을 지켜나갈 새로운 강철, 자신의 아들. 그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